3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장소는 오래된 한정식 집이었고 입구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반가운 인사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변함이 없다. 그대로네. 모두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 젊은 시절의 장난스러운 호칭을 부르며 서로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반짝이는 외제차 키를 일부러 테이블 위에 턱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아, 요즘은 그냥 2차로 다니는데 국산차는 이제 불편해서 못 타겠더라. 순간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직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어. 아, 축하해줘야 돼. 그래? 대단하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는 취업 준비로 몇 년째 고생 중이었으니까요. 분위기는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환한 웃음과 반가움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눈빛 속에 어쩐지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몇몇 친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동창 모임은 불편해. 또 가야 할까? 동창 모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행동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사실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살고 있고 누가 조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옷차림이나 태도 혹은 함께 이야기하는 몇 마디로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값 자랑이죠. 첫 모임에서 오늘 내가 쏠게 하면 모두가 고맙다고 박수를 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훈훈해지고 다들 즐겁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임까지 계속 본인이 계산을 맡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은 저 친구는 일부러 과시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무심한 듯 지갑을 열면서 일부러 두툼한 카드 지갑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소매에서 살짝 드러내 보이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툭 올려놓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순간 대화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는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나는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데, 이런 씁쓸함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은 결국 다음 모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돈 자랑은 자랑하려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움츠러들게 합니다. 동창 모임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돈 자랑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자리는 경쟁의 무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의대 붙었어. 우리 딸 이번에 해외 유학 갔어.
말하는 쪽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듣는 쪽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아직 취업 준비로 고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이 문제로 상처를 안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은 칼처럼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 이야기는 기쁨의 주제보다 비교와 상처의 주제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자식 자랑은 본의 아니게 친구를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 늘어놓는 대신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게 낫습니다. 무심한 듯 꺼낸 자식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오래도록 남는 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불편한 건 배우자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를 모임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도 반갑고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우리 집사람은 뭐든 잘해. 아내가 웃으며 우리 남편은 요즘도 새벽마다 운동하고 집안일까지 다 해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혼자 온 사람들은 순간 위축됩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알콩달콩한 자랑은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배우자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마저도 겸손하게, 간단하게. 사랑은 집에서 충분히 나누면 됩니다. 동창 모임은 그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인 건 험담과 뒷담화입니다. 어떤 모임은 화장실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금세 그 사람 이야기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쟤 요즘 사업 망했다더라. 아직도 혼자래.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오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웃음을 얻고 뒷담화로 친밀감을 쌓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상이 그 친구였다면 내일의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험담은 모임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독입니다. 오래가는 모임일수록 선한 기억을 나누고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을 다시 부르게 하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를 깨는 언행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에 불이 붙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농담이 오갑니다. 너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아직도 그런 거 해.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집니다. 모임은 즐겁자고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몇 마디가 이어지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긴장감만 남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남을 기분 좋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즐겁게 웃고 나가는 자리여야 다시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동창 모임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건 바로 경쟁심과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고,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는 어디까지 왔나 하고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는 겁니다. 돈 자랑도, 자식 자랑도, 배우자 자랑도 결국은 나 아직 괜찮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험담도, 무리한 농담도 사실은 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왜곡되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랑 대신 나눔, 험담 대신 칭찬.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 아이 자랑 대신 친구 아이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보다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세요. 배우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잘난 척하기보다 친구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칭찬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더 좋아졌네. 내가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여서 보기 좋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읽히고 싶어 합니다. 내 변화를 알아봐주고 내 노력을 칭찬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움직입니다. 동창 모임은 결국 내 인생의 브리핑 자리입니다.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으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증명하지 않아도 함께 웃고 떠든 기억 하나면 그 모임은 오래갑니다. 모임에서 진짜 남는 건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가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과 위로받았던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불편을 주는 자랑은 줄이고 편안함을 주는 배려는 늘려라.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당신이 있는 자리는 늘 다시 찾고 싶은 자리, 오래 기억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 참여하게 된 모임까지 다 합치면 몇 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가 있는 밴드 모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적어도 월회비 정도를 걷는 모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은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 몇 개 정도에 발을 들여놓고 계신가요? 또 회비를 내면서까지 남아있는 모임에는 왜 계속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임은 기분풀이나 물질적 이해관계 동기로 형성됩니다. 아직도 그 진정성이나 가치, 필연성 정당함을 무시 못할 모임도 많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 가벼운 모임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은 이미지 자기 내세우기 경연장 같습니다. 허상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타인의 자기 인정에 목매다는 경우도 있고 진원보다 감언이 넘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듦과 어려움의 이야기, 혹은 남의 뒷담화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젖어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쌍욕을 내뱉어 보기도 하며 마구 화를 내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상대와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앞서 말한 부정적인 감정을 흠뻑 나눈 시간은 고스란히 헤어져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정들이 신체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임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느낌이 자주 든다고 느껴지시면 그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임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만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으로 최근 속상했던 경험으로 동창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겸사겸사 다녀왔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한쪽에서 가슴 치고 들었다며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아들 때문일 거라 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본인도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는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을 한두 가지쯤 안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억지로 들춰지는 상황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직장인이 퇴직할 즈음의 아이는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할 나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거나 출근할 회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인데도 다른 이의 자랑을 들으면 모든 게 내 탓인 듯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퇴직자는 경제적 고민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두 번째 세상살이는 더 힘겹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에 걸린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동창회를 다녀온 후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자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의 아픔은 같은 퇴직자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더더욱 나를 드러내기에 앞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고 내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나 찬찬히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관심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떠밀려 나오는 신경을 누가 할까요? 혹여 퇴직자 자신의 헛헛함을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으로 채우려 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결코 나와 다르지 않을 동료의 심정도 헤아려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모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임은 노년에도 능동적인 두뇌 활동을 유도하며 지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 마음이 활기차지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며 유익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모임. 나이가 들면서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임은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소통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임은 건강을 유지하며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 대비 혜택이 높은 모임, 건강에 이로운 활동 등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임보다는 자기 케어를 중시하며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나의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나가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서 음료를 엎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가는 반면 누군가는 웃으며 저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 한 번쯤 모른 척 넘어가 보세요. 그 한 번의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한 동료를 위로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누구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쉽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이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특정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저는 그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금세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하며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 중에 나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에 맞서기보다 그 말을 흘려보내고 대화의 중심을 긍정적인 주제로 돌리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처하는 또 다른 예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한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도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럴 때 아는 척하거나 깊게 캐묻기보다 모르는 척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발표에서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다소 어색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자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질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를 주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감추는 태도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태도이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술을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 또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려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잃어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